청와대는 조국 장관에 대해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는 입장을 견지했습니다. 총리의 비판에 대해 검찰은 오늘 입장문을 발표해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정경심 교수 남매가 2차 전지 사업 설명회에 참석했던 상황을 단독 취재했습니다. 정 교수는 설명을 듣고 좋은 사업이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울산 부두에 정박한 화학제품 선박이 폭발하면서 불이 났습니다. 모두 구조했지만 12명이 다쳤는데 불기둥이 수십 미터나 치솟고 다른 배로도 불이 번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취임 이후 처음 40% 선이 무너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뢰기관에 따라 여론조사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가 뭔지 집중 취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장관 일가를 수사하는 검찰을 공개적으로 경고하고 검찰도 원칙론으로 맞대응하면서 여권과 검찰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조 장관이 압수수색을 나온 검찰과 통화한 것, 바로 이 점에 대해서 청와대가 아무런 언급조차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검찰의 불만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여권과 검찰 모두 비장한 분위기 속에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내부 분위기를 취재해보니 청와대에서는 수사가 신통치 않자 검찰이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시각이 강하다고 합니다. 먼저 청와대를 출입하는 최지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식 때 검찰은 검찰이 할 일을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검찰은 이미 엄정한 수사 의지를 행동을 통해 의심할 여지 없이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검찰은 검찰이 해야 할 일을 하고 장관은 장관이 해야 할 일을 해나간다면 하지만 20일 만에 절제된 검찰권 행사가 중요하다며 검찰 수사에 공개적으로 제동을 걸었습니다. 청와대 내부에선 조 장관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일반적인 수사와는 다르다고 보는 분위기입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범인이 부산에 있다더니 대구라고 했다가 다시 부산이라고 하는 꼴이라며 검찰이 패가 좋지 않으면서 배팅을 크게 해 상대를 압박하는 수법을 쓰고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의 검찰 수사 결과 조 장관 본인의 의혹을 입증할 만한 결정타는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우회 경로를 통해 청와대에 조 장관에게 문제가 있다고 보고했지만 지금까지 나온 게 없지 않느냐고도 했습니다. 조 장관 수사가 장기화하면 검찰개혁 동력 자체가 떨어질 수 있다는 점도 청와대가 강공을 선택한 배경으로 거론됩니다. TV조선 최지원입니다. 대통령이 인권을 거론하며 검찰 수사를 비판한 이후 검찰 내부에서는 불만이 끓어오르고 있습니다. 어제 이낙연 총리는 여성만 있는 집에서 과도하게 압수수색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검찰이 이 말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조 장관 아들도 있었고 그리고 변호인도 6명이나 있었는데 뭐가 문제라는 거냐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다는 거죠. 결국에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법무부 장관 자택이니까 압수수색도 다르게 해야 한다는 거냐 이런 기류가 검찰 내부에서 읽히고 있습니다. 이어서 조정린 기자입니다. 절제된 수사를 강조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가 나온 직후 이낙연 국무총리도 비슷한 취지로 검찰을 비판했습니다. 여성만 2분 계시는 집에서 많은 남성들이 11시간 동안 뒤지고 식사를 배달해서 먹고 하는 것들은 아무리 봐도 과도했다는 인상. 검찰은 하루 만에 이를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조 장관 측 가족은 부인 정경심 교수 등 3명을 비롯해 변호인까지 6명이었고 검찰 압수수색팀 역시 6명이었다는 겁니다. 특히 검찰 측 6명 가운데 2명은 여성이었다는 설명까지 덧붙였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총리 발언에 대한 반박이지만 인권을 존중하며 수사하라는 문 대통령 메시지에 대한 반박으로도 읽히는 대목입니다. 검찰 내부 불만도 적지 않습니다. 한 검사는 대통령이 사실상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고 지적했는가 하면 또 다른 관계자는 명백한 수사 개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대검 관계자는 어수선할수록 정도로 가겠다며 흔들림 없는 수사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수사 결과가 모든 걸 말해줄 것이라는 자신감의 표현으로 해석됩니다. TV조선 조정린입니다.
검찰은 조국 장관이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피의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녀의 서울대 인턴 증명서 위조 의혹과 PC 증거인멸 의혹과도 관련이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죠. 하지만 조 장관은 언론 인터뷰에서 이번 수사를 검찰과 아내 사이의 다툼으로 규정했습니다. 자신은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이어서 한송원 기자입니다. 지난 25일 조국 장관이 한 주간지와 인터뷰를 한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자신의 자택이 압수수색을 당한 뒤 이틀 후 이루어진 언론 인터뷰에서 조 장관은 검찰과 제 아내 사이에 다툼이 있다며 그 다툼은 사후 형사 절차에서 해결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이 모든 가족을 기소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는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자신은 법적 문제가 없다는 걸 강조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에 대해 법조계 일각에선 본인 사건에 수사 가이드라인을 준 것이라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조 장관은 또 검찰이 막강한 수사권을 가지고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어 통제가 잘 안 된다며 그게 국민들이 검찰개혁을 바라는 이유라고 주장했습니다. 장관 사퇴 의사가 없다는 뜻도 분명히 했습니다. 요새는 하루를 살고 또 하루를 살아내는 것이 개혁이고 인생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죽으림을 다해 한 걸음이라도 앞으로 내디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 장관은 앞으로도 주제가 맞으면 개별 언론 인터뷰도 검토하겠다며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를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조국 장관 자녀에게 총장 표창장을 준 적이 없다며 위조 의혹을 제기했던 동양대 최성해 총장이 최근 병세가 위중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식 수술을 받은 간 수치가 오르고 있고 대상포진이 또 온몸에 퍼져서 치료가 어렵다고 합니다. 이렇게 된 데는 조 장관 측에 재정 지원을 청탁했다가 들어주지 않았다. 그래서 등을 돌렸다. 이런 언론 보도가 극심한 스트레스를 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태용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경북 영주의 한 종합병원. 최성해 동양대학교 총장이 최근 이곳에 입원했습니다. 10여 년 전 간 이식 수술을 받았는데 간 수치가 갑자기 높아진 겁니다. 건강이 급격하게 나빠진 최성해 총장은 외부와의 접촉을 차단한 채 지난 18일부터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등과 가슴에 대상포진까지 퍼지면서 집중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간 이식 수술을 하면 면역 억제제를 계속 복용해야 해 면역력을 높여야 하는 대상포진 치료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제가 그 면역 억제제를 먹으니까 면역이 떨어지고 또 남들보다 좀 심하네 이게. 그 수치가 오르면은 눈을 잘 못 뜨겠더라고. 눈이 너무 피곤해가지고 시려서. 가족과 지인들은 최 총장이 몇 년 전에도 간 수치 상승으로 쓰러진 적이 있어 건강 상태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최 총장은 민정수석이었던 조 장관에게 학교 재정 지원 청탁을 거절당하자 조 장관 측에 불리한 증언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급격한 스트레스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없는 말을 지어내가 엮으려고 하니까 그때부터 만신창이 왔다 갔다 하고 부충 안 하면 그 걷는 상태도 힘들고 또 표창장 위조 의혹 제기 이후 학교가 불이익을 당할 것으로 크게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TV조선 이태용입니다. 사모펀드 의혹에서는 조국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가 정부 지원 사업을 직접 챙긴 정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2017년 조 장관이 민정수석이 된 직후 정 교수는 남동생과 함께 2차 전지 사업 투자 설명회에 참석했는데 이때 좋은 사업이겠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증언을 검찰이 확보했습니다. 장혁수 기자가 설명회 당시 상황을 단독으로 취재했습니다. 조국 민정수석이 임명된 지 2달 뒤인 2017년 7월 31일 서울 역삼동에 있는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 프라이빗 에쿼티 회의실에서 2차 전지 사업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복수의 검찰 소환자들을 상대로 취재한 결과 설명회 일주일 전 조 장관 오촌 조카 조모 씨는 IFM 김모 전 대표에게 투자자가 오시는데 쉬운 말로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하라고 당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설명회 참석자는 모두 4명으로 조 씨와 김 전 대표, 투자자 자격으로 참석한 정경심 교수와 동생 정모 씨였습니다. 당시 정 씨는 목발을 짚은 상태였습니다. 1시간가량 진행된 설명회가 끝나자 정 교수는 감사하다, 좋은 사업이겠다는 말을 남기고 퇴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IFM 관계자는 당시 정 교수가 기대 매출과 영업이익 등이 기재된 40장 분량의 사업계획서를 모두 가져갔다고 말했습니다. 고위공직자의 직접 투자가 법적으로 제한된 만큼 조 장관 가족이 사모펀드를 이용해 우회 투자에 나섰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검찰은 최근 김 전 대표를 소환해 설명회 당시 정 교수의 발언 내용과 동생 정 씨의 생김새를 알고 있는지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장혁수입니다. 조국 장관 그리고 버닝썬 사건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렸던 윤모 총경이 함께 찍은 바로 이 사진. 횡령 혐의로 구속된 큐브스 전 대표 정모 씨가 찍어준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됐었죠. 물론 조 장관은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진이 정 씨의 휴대전화에 저장돼 있었던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정 씨가 찍어준 게 맞다면 민정수석실과 유착 관계를 보여주는 정황이 되는 건데 정 씨는 일단 자신이 찍은 건 아니다. 이렇게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주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회식 자리에 함께한 조국 당시 민정수석과 윤모 총경의 모습이 담긴 사진입니다. 이 사진을 찍어준 게 버닝썬 사건에 연루된 큐브스 전 대표 정모 씨 아니냐는 의혹이 조 장관 인사청문회 때 나왔습니다. 저 사진을 찍을 당시에 저 회식 장소에 외부인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저희가 전체를 통째로 빌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진이 정 씨 휴대전화에 저장돼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버닝썬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이 정 씨의 휴대전화를 복구하는 과정에서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정 씨는 자신이 촬영한 사진은 아니라고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 조사에서 정 씨가 윤 총경이 메신저를 통해 보내준 것으로 조 장관을 본 적은 없다고 진술한 겁니다. 검찰은 또 정 씨가 윤 총경에게 자신의 회사 주식 수천만 원 상당과 미공개 주식 정보를 제공했다는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 대가성이 있었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TV조선 서주민입니다. 네, 이번 주말도 조국 장관 찬반 집회가 서울 시내 곳곳에서 열렸습니다. 지금 이 시각에는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대규모 맞불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한쪽은 검찰 수사를 비판하고 또 한쪽은 조국 장관 사퇴를 외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성민혁 기자, 아직 집회가 한창입니까? 네, 이곳 중앙지검 앞에선 오후 6시부터 제7차 검찰개혁 촛불 문화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도로를 가득 메운 상태입니다. 지지자들은 조국 수호, 검찰개혁 등 구호를 외치며 조국 장관 일가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는 중앙지검과 이를 지휘하는 대검찰청 사이에 모여 검찰 수사에 대한 비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앞서 1시간 전인 오후 5시부턴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조국 장관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도 열렸습니다. 이들은 수사를 받고 있는 조 장관이 법무부 장관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수사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라며 즉각 사퇴를 주장했습니다. 검찰을 향해 조국 장관을 즉각 구속하라는 구호를 외치기도 했습니다. 오늘 낮 서울 도심에서도 조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와 행진이 이어졌고 서명 운동이 진행됐습니다. 경찰은 양측 충돌에 대비해 중앙지검 주변에 45개 중대 2,500여 명의 인력을 투입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TV조선 성민혁입니다. 네, 오늘 울산 연포부두에 정박해 있던 화학제품 운반선에서 대형 폭발 사고가 났습니다. 배 근처에서 하역 작업을 하던 근로자 12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화학물질이 많아 불길을 잡으려면 2, 3일은 더 걸릴 전망입니다. 먼저 이채린 기자입니다. 울산대교 아래서 시뻘건 불길이 치솟습니다. 거대한 불기둥이 버섯처럼 번집니다. 멀리 떨어진 자동차 안에서도 열기를 느낄 정도로 폭발의 위력이 컸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53분쯤 울산 연포부두에 정박 중이던 25,000톤급 대형 화학제품 운반선에서 폭발 사고가 났습니다. 진화 과정에서 추가 폭발도 이어졌습니다. 굉음이 나고 폭발이 이루어졌는데 고폭탄 터지는 것보다 더 큰 굉음이 나고 저는 땅바닥에 바로 진짜 엎들고. 사고가 난 배의 외국인 선원 46명은 모두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하지만 배 근처에서 하역 작업을 하던 46살 A씨 등 근로자 12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질소가스를 넣는 하역 작업 과정에서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역 작업 중에 질소가스를 아마 투입 중에 위험물을 투입 중에 원인 이상의 화재가 발생한. 플라스틱 제조 원료인 스틸렌 등 화학물질이 불타며 유독가스가 발생해 사고 현장 반경 500m는 출입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화재를 완전 진압하려면 최대 사흘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채림입니다. 이 선박이 폭발할 당시 현장은 거의 전쟁터를 연상시킬 정도였습니다. 마치 폭탄이 터지는 듯한 굉음이 들렸고 불기둥은 200m까지 치솟았습니다. 뜨거운 열기와 유독가스는 항구 일대를 뒤덮었는데요. 이 긴박했던 순간 이어서 이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평온하던 항구에서 갑자기 굉음과 불기둥이 치솟습니다. 놀란 근로자들이 뛰쳐나가고 일부는 바닥에 엎드립니다. 폭발에 이어 열기와 유독가스가 항구 일대를 덮쳤습니다. 불길이 이제 저희 다리 털이 탈 정도로 열기가 다 이제 뭐 도망을 가고 하여튼 아수라장이었죠. 해경 고속정이 폭발한 선박으로 달려갑니다. 선원들이 사다리로 탈출합니다. 일부 선원은 바다에 뛰어들었다가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바다에 뛰내린 사람들하고 그다음에 사다리로 이용해가지고 다 구조를 했습니다. 배에 실린 석유 화학 제품이 불타면서 불길과 유독가스가 심했습니다. 해경 함정과 소방차 등 150대가 진화에 나섰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유독가스가 일대를 뒤덮어 선원과 근로자들은 항구 외곽으로 긴급 대피했습니다. 안전진압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 안에 화학물질이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근데 유독가스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사고 현장을 지나는 울산대교 구간은 차량 통행이 전면 통제됐습니다. 검은 연기는 울산 시내까지 퍼졌고 울산시는 시민들에게 외출을 자제하라는 재난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의심 신고가 경기도 양주에서 또 나왔습니다. 사흘 연속입니다. 어제 의심 신고까지는 모두 음성으로 판명됐지만 감염 경로가 미궁에 빠져 있어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태인데요. 발병이 집중된 인천 강화에서는 사육돼지 전량 살처분이 시작됐습니다. 권용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중장비들이 쉴 새 없이 움직입니다. 애지중지 키우던 돼지를 파묻는 모습은 보는 사람들을 안타깝게 합니다. 마음에 안 됐지. 옛날에도 그러는 거 쌍고추 갖고 신나려고 그럴 때 아유 나이다 보지는 못했어. 어제 강화도 내 모든 돼지에 대한 살처분 결정이 내려지면서 주말인 오늘도 살처분과 매몰 작업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96시간 이어졌던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이 오늘 정오 해제되면서 방역 초소엔 긴장감이 커졌습니다. 어제 경기도 양주에서 접수된 아프리카 돼지열병 의심 신고는 음성으로 판정됐습니다. 하지만 오늘 오후 같은 양주시에서 비육돈 2마리가 폐사해 추가 의심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양주에서만 벌써 4번째입니다. 확진 판정이 나올 경우 전국 10번째 발병이 됩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어젯밤 방역태세를 불시 점검한 데 이어 세계에 없던 새로운 방역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하수를 통해서 침투된다든가 파리 같은 작은 날짐승으로 옮겨진다든가 하는 것은 지금의 방역 체제로 방역 비상시국을 감안해 다음 주 수요일로 예정됐던 농림축산식품부의 국정감사는 취소됐습니다. TV조선 권용민입니다. 5살 난 아이를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의붓아버지 소식 어제 전해드렸죠. 이 의붓아버지는 이미 2년 전에도 아이들을 폭행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었습니다. 이 폭력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 아이는 2년 동안 보육원에서 지냈는데 집으로 돌아온 지 한 달 만에 이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강석 기자입니다. 인천의 한 보육원입니다. 의붓아버지 이 씨에게 폭행당해 숨진 5살 A군이 지난달까지 남동생과 지냈던 곳입니다. 이 씨의 두 의붓아들은 지난 2년여 동안 폭행과 학대를 피해 이 보육원에서 생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7년 1월부터 석 달 동안 아이들을 수시로 폭행했습니다. 다친 아이들을 병원에도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애기 울소리 들었어요. 근데 여기는 자주 이사를 가고 이사를 나가는데 또 그렇게 신경을 안 쓰는 편이었어요. 당시 이 씨의 아내가 경찰에 신고했고 이 씨는 지난해 4월 아동학대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아동보호기관은 당시 두 의붓아들을 보호하기 위해 보육원으로 격리 조치했습니다. 지난달 30일 보호기간이 끝났고 2년 만에 집에 돌아온 A군은 결국 한 달 만에 숨졌습니다. 전부전문기관 통해 들어온 아이들이라서 입소랑 퇴소 관한 결정은 다 그쪽에서 진행을 하셨거든요. 부검 결과 A군은 폭행 당시 배를 크게 다쳐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천지법은 내일 살인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열 예정입니다. TV조선 강석입니다. 조국 장관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이 벌어진 이번 주 초 한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30%대까지 떨어진 것으로 나왔습니다. 40%가 처음 무너진 건데 정작 조사한 언론사는 이 결과를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이정은 기자입니다. 중앙일보가 지난 월요일과 화요일에 조사한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율은 잘함 37.9%, 잘못함 52.1%로 부정적 평가가 14.2%포인트 높았습니다. 취임 후 최저치로 처음으로 40%가 무너졌습니다. 조국 장관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진행된 직후였습니다. 연령별로는 30대에서만 47.9%로 긍정평가가 많았습니다. 권역별로는 광주 전라에서 긍정평가가 65.1%가 나왔을 뿐 전국에서 부정평가가 높았습니다. 문 대통령과 조국 장관의 고향인 부산과 울산, 경남은 긍정평가가 27.3%에 그쳤습니다. 정당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이 35.5%로 자유한국당 27.8%에 7.7%포인트 앞섰습니다. 정의당과 바른미래당의 지지율은 엇비슷했습니다. 조사를 한 중앙일보는 대통령 지지율 조사를 뺀 다른 결과들만 어제자 신문에 보도했습니다. TV조선 이정현입니다. 궁금한 뒷이야기를 들어보면서 물음표가 느낌표로 바뀌는 뉴스의 재구성, 뉴스야 시간입니다. 토요일은 정치부 류병수 기자와 함께합니다. 류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첫 번째 물음표부터 살펴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는 문 대통령의 경고 왜입니다. 문 대통령의 경고. 사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을 향해서 강한 경고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지금 전국이 크게 흔들리고 있잖아요. 근데 왜 이런 경고를 내놨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취재가 됐습니까? 네, 해석이 각양각색인데요. 예. 청와대와 여권 관계자들을 통해서 행간을 한번 알아왔습니다. 행간을 풀어봤다? 네네. 그럼 정확한 겁니까? 일단 한번 들어보시고 판단을 하시죠. 좋습니다. 자, 먼저 조 장관이 책임져야 할 일이 있는지 여부는 사법 절차에 의해서 가려질 것이라고 문 대통령이 메시지를 냈습니다. 그랬죠. 이 말은 사법 절차가 진행 중인 동안은 조 장관을 자르지 않겠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결국에는 계속 안고 가겠다. 네, 또 보시죠. 예. 검찰이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는데도 개혁의 목소리가 높다. 이 점을 검찰은 성찰하라고 했습니다. 그랬죠. 이 말은 검찰이 하고 싶은 대로 놔뒀는데 요즘은 좀 과하다. 그러니까 좀 자제하라. 이런 이야기고요. 또 마지막으로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의 행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이 얘기는 조국 가족 수사 과정을 보니까 인권 존중이 좀 부족하다. 11시간씩이나 밥까지 먹으면서 조사를 하는 것은 좀 과하다.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과거 검찰 수사 과정에서 비극적인 일이 벌어지기도 했었잖아요. 네.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 그리고 변창훈 검사. 이 수사 때도 사실 인권 논란이 있었는데 대통령이 당시에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습니까? 별 다른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 했는데요. 2015년입니다. 2015년이요? 네, 2015년인데 성완종 리스트와 연루돼서 수사를 받았던 당시 이완구 총리 수사와 관련해서 발언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이완구 총리는 국회가 아니라 검찰에 가서 피의자 신문을 받아야 합니다. 검찰은 이완구 총리처럼 부인하는 사람들,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으니 압수수색을 서둘러야 합니다.
저때 말하는 뉘앙스를 보면은 강한 수사 그리고 압수수색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네, 수사를 했고 결국 이완구 전 총리는 재판에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무죄가 확정이 됐죠. 네. 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 사실 검찰이 그동안 잘 해오지 못했기 때문에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건데 지금 조국 장관에 대한 수사,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결국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수사가 여권 전체에 타격을 주지 않기 위해서 진용을 재정비하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첫 물음표 문 대통령의 경고는 외는 밀리면 안 된다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밀리면 안 된다. 그만큼 여권의 위기의식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자, 해석은 잘 들었고요. 다음 물음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다음 물음표 유시민은 왜? 자, 유시민 이사장에 대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박행커께서 시키신 부분 아닙니까? 제가요? 네. 예. 자, 그럼 숙제 검사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예. 제가 여쭙게요. 조국 정국에서 가장 눈에 띄는 사람 누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 조국 장관에 대한 수사에서는 사실 조국 장관 그리고 그 조국 장관을 엄호했던 사람들 그중에서 유시민 이사장이 가장 눈에 띄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네. 그래서 대선 후보라는 얘기까지 나왔었습니다. 그랬죠. 그래서 제가 직접 한번 통화를 해보려고 했는데 전화를 받지 않아서 주변 사람들한테 많이 물어봤습니다.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유 이사장과 친분이 있는 사람들은 대선용이 아니다. 친분이 없는 사람들은 대선 출마용일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결국엔 유 이사장의 속내를 좀 잘 아는 사람들은 이거 출마용으로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뭐 좀 안다고 하는 사람들 실제로 얼마나 친한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하겠습니다만 하지만 공통적으로 한마디로 정의했습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논두렁 트라우마라고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논두렁 트라우마가 지금 유 이사장이 나서는 배경에 논두렁 트라우마가 있다 이런 건데 논두렁 트라우마라는 거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당시에 시계를 논두렁에 버렸다 이런 보도가 나온 건데 그거하고 이번 사건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친문 진영과 여권은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번 조국 공방이 언론과 야당과의 대결이 아니라 검찰과의 전쟁으로 보는 겁니다. 검찰과의 전쟁. 그래서 유 이사장과 친문 세력들은 이번 정국에서 절대로 검찰에 밀릴 수가 없다고 보는 거고 그 선봉에 유 이사장이 섰다고 보는 겁니다. 유 이사장의 관련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검찰에서 그걸 압수해 가서 거기서 뭐 장난을 칠 경우에 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동양대에 있는 컴퓨터와 집에 있는 컴퓨터를 다 복제하려고 반출한 거예요. 영장이 기각될 정도로 이 수사 결과밖에 못 냈다 하면 최초의 판단이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죠. 특수부의 이 수사 책임자들이 책임을 져야 돼요. 그것 때문에. 저 말을 들으면 검찰 입장에서 상당한 압박이 되겠어요. 그래서 또 다른 친문 의원들과 통화를 해봤습니다. 이날, 이 얘기를 한 날. 그랬더니 또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조 장관 부인을 구속시키면 정말 검찰과의 전쟁이다. 또 조국 부인을 구속하고 조국 장관을 기소라도 한다면 윤석열 총장도 낙마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두 번째 물음표 유시민은 왜는 논두렁 트라우마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숙제를 열심히 잘 해오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다음 주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류병수 기자였습니다. 조국 청문회 성격으로 치러진 대정부 질문에서 눈길을 끈 건 이낙연 총리의 답변 태도였습니다. 조국 장관을 비판하는 듯 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을 경고한 이후에는 검찰 비판에 무게를 실었죠. 오늘의 포커스는 조국 정국에서 미묘한 행보를 하고 있는 이낙연 총리의 속내에 맞춰봤습니다. 강한 전투력으로 대정부 질문 베테랑으로 불리는 이낙연 총리. 그런데 이번엔 표정이 영 좋지 않습니다. 조국 인사 참사와 관련해서 조국 법무부 장관은 조국 피의자가 조국 장관 의혹들을 방어해야 할 처지가 된 거죠. 조국 후보자 이 적격이라고 판단하셔서 이 장관 제청하신 겁니까? 네, 맨 처음 그러니까 제청이라는 게 이렇습니다. 아니 제청을 하셨겠냐 이거죠. 상위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죠. 계속되는 공격에
시원한 답변을 하지 못합니다. 지금 많은 것들이 혼란스럽게 되고 있는데요. 머지않아서. 하지만 그제는 조 장관을 우회적으로 비판하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우리 사회가 공정한가에 대한 깊은 회의가 국민 사이에 싹 텄고, 그러다가도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 비판이 나온 어제는 검찰 수사를 조목조목 비판합니다. 여성만 2분 계시는 집에서 많은 남성들이 11시간 동안 뒤지고 식사를 배달해서 먹고. 어정쩡한 이 총리의 태도는 차기 대선 구도 때문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여론조사에서 총리께서 유력 대권주자로 언급되고 있던 거 알고 계시죠? 네,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친문 지지층에게 공격받지 않으면서도 차별하는 전략을 짜고 있다는 이야기가 주변에서 흘러나오고 있죠. 최근 대선 주자 여론조사에서 두각을 보인 조국 장관은 잠재적 경쟁자이기도 합니다. 조 장관을 임명한 문 대통령보다 이 총리가 헌법 87조의 해임 건의로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조국 장관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하실 의사가 있는지. 그 가정을 전제로 한 질문이기 때문에 답변은. 이낙연 총리가 조국 국면을 통해 어떤 성적표를 받게 될지. 뉴스7 포커스였습니다. 우리는 여론조사를 민심으로 여기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국 장관 임명 그리고 수사와 같은 대형 이슈에 대한 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그 신뢰도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요사이 그런 의심은 더 커져가고 있죠. 오늘 저희 뜯어보니 코너에서는 지난주에 이어 의뢰 기관에 따라 달라지는 여론조사 결과의 실체를 자세히 분석해드리겠습니다. 검찰 수사가 과도하다는 것은 국민 여론이 밝혀주고 있습니다. 어제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과도하다는 응답이 더 많게 나온다. 총리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오마이뉴스가 의뢰해가지고 이게 좌파 언론이에요. 어느 정도 약간 편파적인 게 있기 때문에 성향이 다 있는 거라서. 여론 자체가 좀 몰아가기 성향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조작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오늘 뜯어보니도 김미선 기자와 함께합니다. 자, 이낙연 총리가 대정부 질문에서까지 여론조사를 언급했습니다. 어느 기관이 의뢰를 한 건가요? 오마이뉴스였습니다. 조국 장관 자택 압수수색 다음 날 오마이뉴스 의뢰로 리얼미터가 조사를 실시했는데 수사가 과도하다는 응답이 50%에 근접했습니다. 이 조사가 25일에 나왔는데 곧이어 여당이 이 결과를 인용해 검찰을 비판했고 이 총리까지 이틀 뒤 대정부 질문에서 이 여론조사를 언급하면서 검찰 수사를 지적했습니다. 급기야는 어제 문재인 대통령까지 검찰 수사를 문제 삼고 나섰습니다. 자, 그렇다면 진보 좌파 언론 쪽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내놓고 그 이후에 여권이 일제히 공세를 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오비일학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요. 여권이 집중적으로 이 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세를 펴면서 이 검찰 수사에 긍정적이었던 여론 흐름을 바꾸려는 시도가 진행된 겁니다. 그러면 궁금해지는 게 질문지를 누가 만들고 어떤 시기에 조사를 결정하는지 이 타이밍도 궁금합니다. 네, 우선 주제는 언론사가 정하고요. 그리고 설문지는 여론조사 기관이 설계를 한 뒤에 양측의 검열 과정을 거친다고 업계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앵커께서 타이밍을 물어보셨는데 큰 사건의 흐름 속에서 의미 있는 일들이 생길 때마다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또 여론이 몰립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는 사람들의 의견을 어쨌든 수합한 통계다 보니까 하나의 지표로 삼아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앞서 리포트에서도 보셨지만 대통령 지지율에 좀 의미 있는 변화가 나타났어요. 중앙일보 여론조사였던데 40% 아래로 떨어졌다.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23일부터 25일까지 한 조사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 기억하실 겁니다. 48.5%로 나왔었거든요. 전주 대비 3%포인트 이상 오른 것으로 리얼미터는 이걸 두고 조국 법무부 장관 자택 압수수색 등 검찰 수사에 대한 부정적 인식 확대 등에 따른 것이라고 분석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비슷한 시기 중앙일보 조사에서는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37.9%로 말씀하신 것처럼 역대 최저를 기록했고 부정평가는
52%를 넘었습니다. 예, 비슷한 시기에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결과가 나와서 약간 의아하긴 합니다. 두 업체 쪽 반응은 어떤가요? 업체 물어봤습니다. 리얼미터 측으로부터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네. 조사기관별로 조사 문항이 다른데요. 가령 보기 문항에 보통 척도가 있는 경우에 긍정이나 부정 어느 한쪽의 비율이 감소하기 때문에 지지율 차이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전문가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전화 면접이냐 ARS냐에 따라 그 측정 방식의 차이가 어떠한 그 편향이 작용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37%대로 떨어진 지지율 조사는 100% 전화 면접으로 진행이 됐고 응답률은 12.1%였습니다. 그리고 48%대로 나온 TBS와 리얼미터 조사는 ARS가 90%, 전화 면접은 10%였고 응답률은 5.8%였습니다. 자, 결국에는 ARS 그리고 전화 면접을 통한 조사, 이 방식에서 차이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군요. 자, 시청자분들도 이 정도면 우리 여론조사에 대해서 좀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리라 봅니다. 자, 잘 들었습니다. 김미성 기자였습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우크라이나 스캔들로 촉발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탄핵 조사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최측근인 폼페이오 장관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는 소환장이 발부됐습니다. 송무빈 기자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의 대선 경쟁자 바이든 전 부통령 관련 조사를 압박했다는 내부 고발장 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녹취록 은폐 시도 의혹을 백악관이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이 녹취록의 내용을 자기적으로 바꿨다며 반발했습니다. It's the single greatest witch hunt in American history. 하지만 여론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돌아가는 모양새입니다. 탄핵 절차를 찬성하는 의견이 반대 의견을 넘어섰고 전직 외교안보 당국자 300여 명도 탄핵 조사 지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It's not about partisanship. It's about patriotism. It's about protecting our Constitution. 탄핵 조사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미 하원은 폼페이오 국무장관에게 의혹 관련 자료 제출을 독촉하는 소환장을 보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측근으로는 처음입니다. 펜스 부통령, 윌리엄 바 법무장관, 믹 멀베이니 백악관 비서실장 대행 등 핵심 참모들도 줄줄이 조사 대상에 오를 전망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될 전망입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추석 전에 나오는 홍로 사과가 올해 풍년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이 농민들은 울상을 지으면서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른 추석에 가을 태풍까지 오면서 출하가 몰려 가격이 폭락했기 때문입니다. 박건우 기자입니다. 사과 상자 6천여 개가 긴 벽처럼 늘어섰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면서 사과가 썩기 시작합니다. 농민들이 사과값 폭락 대책을 요구하며 상자를 쌓았습니다. 이렇게 생산비 원가도 안 되고 정신적으로 타격이 너무나 크다. 완전 충격적인 그런 파탄에 빠져 있지 않냐. 장수 홍로 사과는 한 달 전 10kg 한 상자 값이 6만 원을 넘었지만 지금은 2만 원대로 떨어졌습니다. 충남 홍로 가격도 지난해 4만 원에서 올해 10,000 원대로 추락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좀 풍년이에요. 홍로 같은 경우에는 저장성이 떨어지니까 그 추석에 다 팔지 못하면은. 홍로 사과 가격이 폭락한 건 올해 풍년이 든 데다 이른 추석에 가을 태풍이 겹치면서 한꺼번에 출하가 몰렸기 때문입니다. 농민들은 유통 구조를 개선하고 최저가를 보장해달라고 정부와 지자체에 요구했습니다. 너무나 억울한 유통 구조죠. 정말로 이런 것은 최저가를 보장해주는 정책 조례안을 만들고 지자체는 직거래 장터와 사과 팔아주기 등 소비 촉진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 한강대교를 지나다 보면 강 한가운데 섬이 하나 있죠. 1960년대까지는 시민들의 휴식 공간이었지만 이후 50년 동안은 방치돼 있었습니다.
이 노들섬이 반세기 만에 음악 문화 공간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유성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1960년대 서울 한강 모습입니다. 용산과 노량진을 잇는 한강대교 중간에 넓은 모래사장이 자리 잡았습니다. 여름이면 시민들이 물놀이를 하고 겨울엔 스케이트를 즐긴 노들섬입니다. 옛날에는 뭐 여기 아무것도 없었잖아. 그리고 노들섬 저희 옆에는 전부 다 모래사장이었고. 70년대 한강 개발로 모래사장이 사라진 뒤 노들섬을 찾는 발길도 끊겼습니다. 지난 50년간 방치됐던 노들섬이 시민문화공간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섬 서쪽에는 실내외 공연장과 도서관 등이 들어섰습니다. 동쪽에는 맹꽁이 서식지가 있는 생태숲이 마련됐습니다. 자연 생태와 문화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음악 복합 문화 공간입니다. 너무 보기 좋고 지금 먹을 것도 많고 해서 가족끼리 나오기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서울시는 2013년부터 노들섬 활용 방안을 준비했고 착공 2년 만에 공사를 마쳤습니다. 이 공간은 특히 음악 중에서도 대중음악 중심의 성장하는 뮤지션들의 공간으로 서울시는 오는 2021년까지 노량진에서 노들섬까지 걸어서 갈 수 있는 100년 다리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유성현입니다. (3년) 전 국정농단 사건 당시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가장 많이 물었던 말, 이게 나라냐였죠. 어지러운 전국에서 취임한 문재인 대통령은 이 질문에서 새로 시작하겠다며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다짐도 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열정으로 뜨겁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을 연일 겪고 있습니다. 검찰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 수사에 착수하는 유례없는 일이 벌어지고 사상 초유의 법무장관 자택 압수수색도 이루어졌습니다. 기자 간담회식 청문회라는 광경도 처음 보게 됐죠. 문 대통령이 미국 순방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이런 글을 올렸더군요. 나라다운 나라에 우리는 아직 도달하지 못했다. 평화도, 경제 활력도, 개혁도 변화의 몸살을 겪어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대한민국은 고열의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근간인 자영업은 주 52시간과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흔들리고 여기에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확산되면서 축산업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일본과의 무역 갈등은 여전히 실마리를 풀지 못하고 있고 연이은 남북 미북 회담에도 북한은 올해 10차례나 미사일 도발을 했죠. 오늘로 벌써 조국 사태 51일째. 조국이라는 블랙홀이 모든 걸 빨아들여 대한민국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멈춰 있습니다. 대통령이 말하는 나라다운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앵커가 고른 한마디는 나라다운 나라였습니다. 요즘 공기가 깨끗해서 깊어가는 가을을 더 마음껏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죠. 그런데 내일은 인천과 경기 남부, 충남 지역의 미세먼지가 정체되겠습니다. 주말에 야외 행사가 많아서 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또 남해안은 내일 새벽까지, 제주도는 오전까지 비가 이어지다가 소강 상태에 들겠습니다. 이렇게 일부 지역만 제외하면 내일 날씨는 활동하기 무난하겠고요. 늦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내일 청주와 서울의 한낮 기온 28도, 대구는 29도를 가리키겠습니다. 한편 18호 태풍 미탁이 발생해 북상 중입니다. 태풍 타파 때보다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다음 주 중반쯤 제주 부근으로 접근해 남해안에 상륙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때 전국에 비가 내릴 텐데요. 앞으로 발표되는 태풍 정보를 잘 확인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3년 전과 요즘을 번갈아 보면 남을 비판하는 건 참 쉽지만 자신이 책임을 맡았을 때 약속을 지키고 실천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일 같습니다. 자, 오늘 뉴스7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